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아퍼유님의 자료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출처는 아퍼유님이에요. 워낙 부동산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 한 컷 정도 갖다 써도 별말 안 하겠죠. 아무튼 아퍼유님이 이렇게 하신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임대차가 있죠. 즉 아파트가 300채 있고 이걸 구하려는 사람이 10명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곳이 300이고 이곳이 10명이다. 아파트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임차 시장에. 꼭 그 밑에 있던 B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로 있는 게 10건이고 신규 임차가 10명이다.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나온 쪽이 전세가가 떨어질 거다. 그런 거죠. 전세가 상승률이 낮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면 다주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관한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가정은 무엇이냐면, 자, 보다시피 신규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끼들이 겁나게 부자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겁나게 부자다는 거예요. 겁나게 부자.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새끼는 겁나게 부자여서 그런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즉 먼저 아파트를 사재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는 거죠.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새끼는 다 들어준다. 부자니까. 그런 거겠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놓고 보니까 A 지역의 경우에는 내가 다 들어줘. 나는 요정 램프 진이니까 네가 말 안 듣는 내가 들어줄게 할 거야. 근데 3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 걸 먼저 들어주겠어? 이런 느낌이란 거겠죠. 10명의 진이들이. 근데 이 경우에서는 10명밖에 없으니까 나는 네 얘기를 전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겠죠. 네 10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진이가 10명인데 너도 10명이니까 네가 말하는 난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고 실험을. 그런다고 하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사고 실험을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주택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 시장이라도 한번 가정을 또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고 실험에서. 자, 먼저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 아니면 거기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임대를 내주는 사람도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이분들은 사회에 먼저 진출한 여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신규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군데로 앞에 기가 뒤에 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년 정도 늦춰진 남성이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 시장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가정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존에 1000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한 700명 정도는 기혼자가 됐고 미혼자 한 300명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기혼자들을 보니까 남성들의 월급을 25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250만 원 요구했고 280만 원 요구했고 300만 원 요구했고 320만 원 요구했고 350 정도를 요구했고 지금은 어디까지 요구를 하고 있냐면 430은 달라 이런 거죠. 430. 즉 지금은 430만 원 정도를 줘야 벌어와야 하는 걸. 남성의 월급이 430 정도는 벌어야지 남성이 결혼한 마음이 생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군대로 한 4년 동안 늦춰진 남성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자,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월급을 200만 원 주겠어. 이런 거 210만 원 주겠어. 250 주겠어. 280 주겠어. 300 주겠어. 330 주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32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죠. 즉 월급을 우리는 자네에게 한 320밖에 못 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 4년 정도 늦춰져서 늦게 지금 결혼 시장에 들어온 그 남성들한테 야, 우리는 월 320밖에 못 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스매치가 지금 생겨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는 여성들의 요구 금액이 2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2012년 넘어가면서 250 정도로 맞춰졌겠죠. 그러니까 250 정도로 맞춰지고 그 결혼 시장에서 막 결혼을 한 거예요. 여성들 눈높이가. 그러다가 2014년도에 넘어가니까 300만 원 정도 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300만 원 정도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300만 원 주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들이 엄청 많은 거죠. 즉 매치가 너무 빨리 다는 거. 왜냐면 여성들이 원하는 건 250만 대도 난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남성들한테 300씩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이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넘어오면 대한민국이 남성들한테 330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 350도 요구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쭉 흘러가다가 한 330선, 340선에서 흘러가고 있다가 2020년도를 기점해 가지고 해서 어쨌다? 월 400 이상 안 받으면 난 결혼 안 해. 지금 여자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월 400 이상 안 받으면 난 결혼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죠. 전부 월 400 이상이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지금 현실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성들이 여성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회적 현실이다.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놓고 보자면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혼인 건수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동시에 출생할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출생할 수 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 미스매치가 지금 일어나고 미스매치 서로가 원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두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두 경우나 지금 미혼 여성이 300명이 있든 미혼 여성이 10명이 있든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군대로 4년 정도 늦춰진 남성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한 여성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즉 우리의 결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눈높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남성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걸려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지금의 고민거리인 거죠. 지금 남성들의 월급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의 월급 자체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민거리란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여성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사회를 봤을 때 지금 남성들의 월급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면 여성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조금만 있다 보면 그게 미스매치가 해소된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월급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성들의 월급 자체를 인상해주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여성들의 눈높이는 낮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국은 그거에 대한 거죠. 그럼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거죠. 뭐 여기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GDP가 옆으로 기고 있으면 이재명조차도 일본 공약 성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 후보 연설로 들어가고 상대 맞은편에 있는 당과 이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TV 토론이 됐는데 지금 GDP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승민하고 붙는다 할 거예요. 유승민은 성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말하는데 이재명은 무슨 성장이야? 복지를 늘려야 된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 부분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 포지션 자체가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명박 시절이죠. 이명박 플러스 이명박 때 종동영 그 당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아젠다가 지금 그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젠다 방향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됐냐? 암담하죠, 암담해 했던 그런 거죠. 대세적 하락 구간, 그런 구간이죠.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지금 현실은 이거예요.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면 2020년도를 기점으로 판놈이 승자라는 거예요. 지금 판놈이 승자다.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들이 어디냐면 특히 서울이죠.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강남이라고 막 부르는 곳들. 웃긴 소리죠. 웃긴 소리예요. 그냥 지방은 지방일 뿐이고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일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다주택자들은 줄여나간 거죠.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은 다 매각했죠. 그리고 정작 본인도 안 사요. 정작 본인도 안 사고 있어요. 정작 본인도 안 사고 있는데 투자 자문은 뭐라 하냐면 사세요 하는 거예요. 사세요.
뭐 더 오릅니다. 사세의 환경. 정작 본인은 줄이고 있죠. 그리고 정말 전문가를 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냐면 지방으로 가고 있죠. 지방. 지방 이건 뭐 광역시 이런 게 아니라 지방 산업 도시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지. 그 도시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있고 4차 뭐 혁명 뭐 4차 뭐 산업 앞으로 있을 산업에 관련돼서 뭐 속속 드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쪽은 또 진짜 전문가들은 지금 다 바라보고 있죠.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명박 때 정동영 그리고 그 이후 그 시장을 보면서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동하고 있는 거죠. 사이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주택자들을 이미 팔고 나간다. 이미 2012년도, 13년도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을 팔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6년, 7년간 안 와요. 그 수도권은 절대로. 현실은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 경우에서는 들어주겠죠. 비환경에서는 들어주겠죠. 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옆으로 기고 있으면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든다는 거예요. 둘 다 힘들다. 뭐 일본에 잃어버린 뭐 30년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춰버린 일본 뭐 일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항상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항상 거기는 막 남아 돌았을까?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새로 짓는 건축물이 항상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신규 분양이 늘어나지 못한 왜 디플레이션 구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디플레이션은 무엇이냐면 일본의 젊은이들의 일본에 있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옆으로 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 일본의 뭐 중견기업과 한국의 중견기업 보면 월급 차이가 거의 비슷하죠. 동시에 일본의 어떤 주거의 아파트 가격, 아니 주거 가격과 한국의 주거 간격이 비슷해졌죠. 무려 30년 전에 그 벌어졌던 게 이미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경제 성장률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정도로 우리는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저리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런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재명조차 성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